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떠나죠. 그러나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본서 국제 G7 정상회담 열립니다만 자,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이 굉장히 현란합니다. 우리 안보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보란 듯이 적국을 친구로 삼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 적국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자,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요. 이봉창 열사의 순국지가 쓰레기 더미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오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G7 정상들이 일본을 찾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그 G7 정상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아베 초나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과 모레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일정, 27일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히로시마를 방문하죠. 우리로서는 가장 신경 쓰는 일정은 저 히로시마 방문입니다. 과연 히로시마에 가서 오바마가 무엇을 얘기할지, 간혹 자칫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전범적인 국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27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왔다는 것보다는 베트남을 떠나서 일본에 안착했거든요. 오늘은 베트남과 미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안보 전략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범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베트남 총리가 G7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거 G7 강국 아닌데 왜 간 거죠? 그건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히로시마에 방문하는 문제가 한일 간에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뺐다고 보거든요. 대북 메시지가 이번에 G7 회담에서 나올 거니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7 회담 앞에서 다른 나라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베트남 하면요. 전 이제 월남전 생각나거든요. 정말 총뿌리를 겨누었고, 자, 월남을 탈출하는 미군 헬기 그 장면 쫙 떠오르거든요. 그 장면, 그랬던 미국과 베트남인데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장면이죠. 저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월남과 베트남인데요. 자, 어떻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지금 베트남이 같은 공산국가인데요. 중국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73년도, 4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베트남 내에 있는 화교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그렇게 전쟁 중에는 베트남을 지원했는데 등소평이 일개 군단을 넣어서 베트남을 공격합니다. 베트남을 징벌하는 징월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베트남이 대승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어떤 베트남과 중국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펴는데 이 베트남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중국도 싸워서 이겼죠. 미국도 이겼죠. 프랑스군은 자기네 식민지배할 때 DMBM에서 항복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자주성이 강한 민족인데 몇 해 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니까는 전 국민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강하게 맞섰던 반중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리밸런싱, 아시아 중시 정책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직 갈 길이 먼 나라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7나라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았습니다. 일본이 초청했지만 미국의 전략이겠죠. 김정봉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중국이 제일 기분 나빠한 건 역시 군사와 관련된 건데 깜라인만이라는 곳에 항구를 미군이 쓴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저거는 옛날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캄란만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캄란만. 네, 이게 캄란만인데요. 저기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의 그 항공모함이나 이 각종 그 함정이 기착을 해서 병력과 물자를 하역하고 해서 어떤 가장 중요한 전략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깜라인만이라고 표현됐지만 예전 이제 월남전을 생각하는 분들은 캄란만으로 기억한 바로 그곳인데요. 자, 이곳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중국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파라셀 군도는 저게 서사 군도고, 스프레트 군도는 이제 남사 군도인데, 현재 베트남 쪽에 깜라인만은 이 양쪽에 분쟁이 있는 곳에 서쪽에 있고, 또 미국이 필리핀을 현재 필리핀의 군사 기지를 이제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또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서쪽 끝과 동쪽 끝에 포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위치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사군도를 그동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냥 산호초 섬이었는데 중국이 흙을 퍼부어가지고 인공섬으로 만들었잖아요. 필리핀과 베트남 중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두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저 위쪽에 있는 중국 이건 우리 땅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명나라 때 청나라도 아니면 명나라 때 구단선이라고 1, 2, 3, 4, 9 구단선이라고 한참 앞으로 그었다는 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경도 위도가 있겠습니까? 그걸 근거로 스프레틀리 군도까지 자기네 섬이다라고 확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힘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스프레틀리 군도에는 중국이 점유한 섬도 있고 베트남이 점유한 섬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 중국이 독자적으로 차지하고 그 위에는 파라셀 군도 또 그 외에도 또 대만 부근에 또 섬이 있는데 마구마구 섬을 넓히니까 이건 패권주의다라고 판단해서 먼저 필리핀이 굉장히 저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캄남만은 옛날에 우리 월남전 때 비둘기 부대가 상륙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또 다시 미군이 들어가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중국이 제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 말은요. 필리핀의 그 섬, 스카보로 섬인가요? 그 섬을 다툼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막 점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베트남이 필리핀이 막 항의하니까 대국을 이렇게 모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교만한 말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바마가 한마디 콱 지른 말이 저 말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행할 것이다. 미국 군함 왜 못 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캄라인만이라는 베트남의 항구도 활용하고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하는 그 섬 마음대로 다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 중국이 그 남자군도에다가 한호초를 그 인공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일대를 자기 영해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이제 그 무해 통항권을 주장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그 영해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저 바다를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 남중국해로 불러주거든요. 그렇죠. 왜 남중국해입니까? 그럼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베트남은 남중국해로 안 불러요. 그 우리 발음으로 하게 되면 동해입니다. 쟤네는 동해가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이쪽은 이름이 또 달라요. 서해인가요? 다 다릅니다. 이름은 다 기억 못 하는데, 하여간 저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스프레틀리 군도도 우리는 지금 편하게 한자를 많이 하니까 남사 군도 하는 건 중국식 이름이고, 저 베트남 이름은 쭈엉사 군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정하게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용어 하나 쓰는 거에서 우리도 모르게 중국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럼 박성호 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가 자료 낼 때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 알게 모르게 중국식 논리에 물들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군요. 그렇죠. 저런 것을 양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그 명칭 하나가 그 어떤 누구의 그 어떤 제해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어 병기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우리도 사실은 습관화해야만 어떤 동해와 또 그걸 일본해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오류들을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특히 미국에서 이것을 저펜시라고 이렇게 동해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이 누리는 항해 자유 이런 거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겠다 얘기가 있어서 미국 중국의 충돌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되죠.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은 처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공해상은 누구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항행할 수 있는데 중국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전혀 합리적인 소리가 아니죠. 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갔고 어저께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쌀국수 먹으러 갔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자, 대통령의 베트남 쌀국수 먹는 것 낯선 장면 같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도 있다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젓가락질에 능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는 케냐의 흑인입니다. 어머니는 백인이고요. 근데 어머니가 오바마 대통령 생부와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이죠. 그러니까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린 시절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오바마 대통령 생모고요. 밑에는 동생이죠. 여동생.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가 재혼한, 즉 의붓아버지입니다. 의붓아버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분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어린 시절에 인도네시아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베트남 식당에 가서 쌀국수와 한우의 맥주와 돼지고기 완자튀김을 우리 돈은 한 7,000원 정도 주고 능숙한 젓가락질 솜씨를 뽐내면서 식사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 보고 있는 장면도 오바마 대통령의 어린 시절인 거죠. 아, 인도네시아 살 때 어린이 오바마군요. 예. 어린 오바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어제 그 모습을 보면 외교란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국민의 마음을 빼앗는 건데 네.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의 적국이니까요. 그런데 와서 저렇게 친숙하게 서민 식당에 가서 능숙하게 자기들 나라 음식을 그것도 아주 서민적인 음식을 저렇게 능숙하게 먹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트남 거기에 물가가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맥주 한 병씩 나눠 마시고 고기 완자 먹고 쌀국수 먹었는데 둘이 합쳐서 7,000원이요? 그렇습니다. 계산은 누가 했죠? 계산은 같이 먹은 사람이 이제 CNN 방송의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요리사라고 하는데 네. 그 같이 먹었던 사람이 나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먹었던 그 요리사가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무원이라 3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우리 김영란법에 따르면 안 되는데 일단 3,500원 접대를 받았으니 이건 문제가 안 되는 액수겠군요. 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생활 6살부터 10살까지 살았다면 성장해 가는 과정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억이 분명할 텐데 이런 것들이 중국 주변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하고의 친숙함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일본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 베트남의 건국의 아버지가 호지명 아닙니까? 호치민인데 네. 그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오래 있었습니다. 네.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이 호치민은 일본 편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독립 상태가 되는데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다시 점령을 하니까 네. 호지명이 DMBM프 전투에서 프랑스를 깨면 항복을 시킵니다. 독립을 네. 한 게 54년도죠. 네. 그리고 이러한 또 이런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는 원나라 때 공격을 받아서 항복을 했는데 고려는 네. 네. 왜 베트남의 유명한 하롱베이라고 하는데 하롱베이 섬. 예. 하롱베이가 그다음에 우리말로 박당이라고 하는 그 하구가 있는데 강하구가 네. 있는데 그때 원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네. 그때 강 바닥에다가 밀물 때는 표가 안 나고 썰물 때는 표가 나도록 말뚝을 박아가지고 원나라 배를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명랑대첩처럼.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마 오바마가 거의 다 알 겁니다. 다 알아가지고 이미 지난 4월에도 그 오바마하고 일본 그 함대가 인도네시아도 방문하고 베트남도 방문하고 하면서 대중 포위 전선을 쭉 해왔었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어떤 공식 행사를 더 본격화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한중일 삼국 간의 군사, 사실상 삼각동맹의 체제로 그 해상훈련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달 기억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요청에 따라서 천안함 막로에 올라서서 미국 사람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자, 그러나 어쨌건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한미일 삼국 해상훈련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Search and Rescue. 네.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구조하는 훈련, SAREX 훈련인데요. 제가 과거에도 해왔었던 거거든요. 저도 가서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자, 저게 일본 해군 깃발 아닙니까? 아, 저게 우길승천기라는 건데 떠오르는 태양을 형상화한 건데 저게 해군의 공식 깃발 맞습니까? 일본 자위대의 공식 깃발. 우리 해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닻이 있는 그런 모양이죠. 해군 깃발이 있는데 저걸 달고 저 배가 진해향으로 들어올 겁니다. 네. 들어와서 치오다함이라고 올 텐데 이게 무슨 배인가 하면은 잠수함이 가라앉았을 때 잠수함을 구조하는 배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도 잠수함 구조함이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잠수함 구조 못합니다. 어쨌건 어제 우리 항에 들어와서 저렇게 합동작전을 합니다만 근데 우리 기억에요. 저 우길승천기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예. 저 깃발 어떨까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죠. 우길승천기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고 저 우길승천기 아래에서 희생당한 우리 이제 징용자들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우리 가슴에는 안 좋은 기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깃발인데 네. 문제는 저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국제법상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배도 저 나라의 영토입니다.
즉, 저 일본 함정은 일본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에 일본의 깃발을 달고 다니는 것을 그 배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함정에 다른 나라에 가면 태극기를 달고 해군기를 달기 때문에 일본의 일장기와 해군의 상징인 우리의 승천기를 다는 것을 저희가 막을 방법은 우리나라 함정도 일본의 관함식이라든지 또는 그 해군 사관생도들 순항 방문을 할 때는 태극기를 달고 해군기를 달고 일본 동경만에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기를 다는 건 뭐 저희가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데 저런 우길 승천기가 해군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 저는 그냥 일본의 상징 정도로 말하는데 해군의 공식 깃발이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네요. 어쨌건 저런 깃발이 휘날리는 것 앞으로의 현실이 될 것이고 더 강하게 해군력에 대한 집착을 일본이 보일 겁니다. 다만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필요는 점점 커지는 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안보 현실 같습니다. 그럼 일본 얘기 조금 더 해볼 텐데 그러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필요하고 감내할 테니 일본이 이런 건 좀 잘 해줬으면 싶은 게 있는데 이봉창 의사와 관련된 사진 저희가 지금 몇 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랑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이제 3대 의열 투쟁을 하신 분인데 지금부터 공개할 사진 보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길래 저기에 쓰레기 더미가 보이는 건가요? 저희가 일본의 그 이봉창 의사가 그 돌아가셨던 이치가와 형무소 자리입니다. 그 형무소 자리에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저건가요? 그렇습니다. 저 탑인데 문제는 사실 저 탑이 이봉창 의사만을 위한 탑은 아니고 같이 이제 그 돌아가셨던 그분들을 전부 다 기리기 위해서 일본 변호사 협회에서 세운 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좀 화면에 나와 있지만 보존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이 화면은 예전 화면인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화면들 지금 보시면 밑에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 우리 독립 열사를 기리는 저 위령탑이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는 저런 모습들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 이병창 열사의 모습인데 일본 사람들이 지진 피해 현장에서도 분리수거를 깔끔해 가는 민족인데 어떻게 도쿄 한복판에서 저렇게 쓰레기 관리를 하는 것인지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어느 의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뭐랄까 테러범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독립투사들 사망한 유령탑 앞에다가 쓰레기장을 이렇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1932년 도쿄 경시청 현관 앞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이봉창 의사. 그러니까 일본인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일본과 해결해야 될 그 안보 이슈와 비춰볼 때 우리의 과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형사자, 형무소에서 사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까만 돌에 써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위령탑이라고 써 있습니다. 형사자 위령탑을 사형자 위령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형사자 위령탑이군요. 단순히 이봉창 의사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저 이치가 감옥에서 이봉창 의사와 더불어 같이 사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두를 기리는 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탑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 탑이 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봉창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봉창 의사를 기리는 저 탑이 쓰레기 더미에 방치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거를 일본에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 차원에서 저것들을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네요. 서경덕 교수 기억하시죠? 그동안 이제 독도 문제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확하게 세계에 알린 그 역할을 해왔던 분인데 실제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직접 이 장면을 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치가 형무소 자리였고요. 이봉창 의사는 이곳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만을 위한 위령탑이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분들 전체를 기리기 위해서 일본 변호사협회에서 세운 탑인데요. 지금 현재 놀이터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 구석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치된 상황에서 쓰레기 수거장으로 바로 옆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역사적 현실, 사실과 함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 자, 이치가와 형무소 앞에 있는 놀이터, 그리고 분리되지 못한 그 쓰레기장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북한 식당, 중국에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3명 추가 탈북했다는 거 그제 첫 소식이 들렸고 어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 오늘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네. 이분들이 도망친 곳이 우리가 알던 대로 상하이가 아니라면서요? 네, 상하이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서안이라 생각했는데 네. 서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네. 위치가 산서성 위남시에 있는 네. 조흥대가 흥생빌딩에 있는 네. 해루오 샤브샤브 식당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중국 산서성에 있는 웨이난시 그 도시 모습인데 저 안에 있는 한 식당인데 이름이 해루오 샤브샤브. 그러니까 무슨 음식점 같은데 무경 식당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네. 저거 어떻게 북한 식당인 걸 알죠?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심해지니까 네. 식당명을 전부 다 중국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 간판을 바꿨다.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법적으로 금지할 명분은 없고 네. 수익금만 나누는 식으로 이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이죠. 아, 전적으로 북한이 투자한 식당에서 유엔 제재 이후에 중국과 합작을 하자 해서 그 실체를 좀 모호하게 만들면서 간판도 바꿔달았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유엔 제재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13명이 탈북했던 그 식당도 유경 식당도 네. 중국 사람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식당 이 건물 자체는 중국에서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식당 종업원하고 인력은 북한이 돼서 이제 수익금을 이제 나누는 식으로 이제 영업을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는 북한이 전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북한 단독 하는 식당을 전부 다 없애고 전부 네. 다 중국하고 합병 합작만 하는 식당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자막을 보면요. 3명이 탈북을 했고 제3국에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을 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장소를 바꿔야겠다.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 식당에 한 20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서 탈북하고 싶었던 사람이 3사람인데 네. 둘은 제대로 탈북해서 안전하게 도착했는데 네. 한 사람은 도착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거짓말로 네. 상하이 식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도시를 일부러 좀 달리 얘기해서 이분들의 북한 당국이 거긴가 하고 거기에 좀 초점 맞추도록 했다는 일종의 약간 성동격서 같은 작전이었군요. 네. 이걸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탈북자 네. 장모 씨가 운영하는 뉴포커스라는 그 단체에서 네. 현재 이런 얘기를 제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국회 끝나기 직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게 됐는데 네. 그 법에는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아하. 주로 탈북자들이 북한 내에서는 뭐 탈북자가 아니니까 그렇고 네. 주로 나오면 대부분 중국인데 중국 내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빠졌어요. 네. 왜 빠졌느냐? 야당이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원안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을 개정해서 모든 탈북자들이 대부분 중국인데 중국 내에서 우리 정부한테 보호를 못 받으면 이 법 만드나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좀 운동 중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 있거나 북한을 나와도 우리 국민입니다. 네. 저분들을 우리 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려면 북한 입법을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바로 저런 분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면 합법적으로 보호하려면 북한 입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가지 사안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의 밀월 관계, 중국의 불편한 심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관련된 소식 종합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한중대 석좌 교수시죠.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은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